벙커원 라디오.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건 누군가를 축하해 줄 일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흑심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여름이니까 소비뇽 블랑이 좋겠네요. 이런 정도. 이제 소비뇽 블랑은 비싼 와인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 중요한 것은 소비뇽 블랑 중에 비싼 게 없다는 겁니다. 주문을 할 때 가본 적이 없어도 시실리아 와인 혹시 있나요? 라고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탈리아 와인은 절대 뽀록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이 한마디 정도는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까바로 먼저 시작할까요? 이렇게 딱 하면 어디 갔어도 어디서도 예, 절대 밀리지 않고 절대 밀리는 극강의 엑기스 강헌의 와인 야부리 프리미엄 시즌2 수강 신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강헌의 대중문화사 시즌4 제3강 노사모 붉은 악마 촛불 집회 21세기 대한민국의 문화 정치학 2017년 4월 10일 강연 2부. 시청각 자료는 유튜브 링크를 이용하세요. 사실 스타벅스만 가지고도 사실 2박 3일 정도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 커피 같은 기호품이야말로 사실은 굉장히 정말 그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이해 관심이 충돌하는 영역이 없습니다. 네, 그것의 최후의 상징이 지금은 이제 스타벅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의 기호품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한국이 이제 그런 그 제국주의적 영토로 변하고 있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스타벅스입니다. 물론 스타벅스로 우리가 뭐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마시는 스타벅스 한 잔에 고작 250원만이 본사로 갈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미국식 여피의 그 스탠더드의 이른바 라이프 스타일의 미국적 스탠더드에 길들여지는 속도는 사실은 그 250원보다 더 큰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식은 쉽게 제국주의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일반 직장인들 한번 보세요. 저 이제 주상복합에 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면 그 40층 초고층 빌딩 5개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젊은이들은요, 전부 다 떡볶이 아니면은 뭐 부대찌개, 짜장면, 뭐 엄마 손 밥상, 뭐 된장찌개 이런 거 먹으러 합니다. 걔들이 점심시간에 뭐 하물며 스파게티 집에도 가지도 않아요. 햄버거 잘 안 갑니다. 그리고 햄버거 집 들어왔다 우리 동네 장사 제일 안 되는 게 KFC야. 이게 주식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런데 우리 그 동네에 온갖 커피숍이 있거든요. 뭐 우리 뭐 한국적 체인인 커피빈 다 있고요. 길 건너편에는 이탈리아 프롬 이탈리아 1, 2도 있고요. 하물며 국내 체인도 있고 하물며 1,000원짜리 착한 커피까지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데 같은 100m 거리 안에 같은 그 커피 체인점이 2개 있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타벅스. 한 블록 안에 2개가 있어요. 일단 여기가 차고 그 다음부터 차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심의 주식은 뭘 먹었든지 간에 마지막 기호품의 마무리는 스타벅스에서 통일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컨텐츠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화라는 게 어떤 일종의 선택적 행동, 다시 말해서 노동 이외에 내가 선택해서 누리는 여가활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뭐 당신이 노동을 하든 TV 자든 코를 푸베 파든 멍 때리든 어떤 순간에 당신의 주변에 당신과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뜻이고요. 당신이 그냥 나는 생존을 위해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존을 위해 소비하는 바로 그 모든 소비 속에 이미 문화가 녹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의 시대에서 컨텐츠 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 짧은 IMF 외환위기라는 그 국면, 그 3년 안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한국 안에서 체제화됐다는 점이에요. 이 또한 다이내믹 코리아만이 해낼 수 있는 위대함이다. 이거. 자. 오, 새삼스럽게 그래요. 자, 이런 기반 위에 맞은 21세기는 또 전혀 또 이 IMF 국가는 완전히 또 다른 또 새로운 그 엄청난 에너지를 탑재한 시대를 21세기 초반에 우리 앞에 열게 됩니다. 정말 이때는요, 내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은 진짜 살아볼 만한 나라예요. 진짜로. 아무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어. 제가 딱 요때 연장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딱 요때 2000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37살이었는데 39살이었는데 요때 제가 NHK 한국 지국장 키시토시로라는 사람이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이었지만요. 근데 이 친한 파인 이 사람이 늘 나랑 만나서 술 마시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는 일본인이지만 정말 한국이 자기의 조국이었으면 좋겠다. 뭐 때문에요? 그랬더니 한국말도 너무 잘해. 마누라도 한국인이고 일본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한국인하고 재혼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일본 귀족 가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의 이제 정치 귀족 가문의 자식이었어요. 그 당시 자기 아버지가 그 대신 그러니까 장관이었어요, 내각에. 일본은 자기가 봐도 너무 뻔하대요. 내일 어떻게 되고 1년 뒤에 어떻게 되고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 안에서 그 일본이라는 체제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나이를 먹어가고 어떤 지위를 누리며 그 지위를 누린 뒤에는 어떻게 늙어가고 살게 될지가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지겹고 재미없고 재수없다는 거죠.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삶의 패턴을 자기가 그대로 답습해가는. 근데 대한민국은 도대체 잠깐 자기가 본사에 갔다 오는 며칠 사이에 나라가 뒤집어져 있고 오늘 아침에 송고한 기사를 오늘 저녁에 수정해야 되는 이 사람 말 그대로 제가 옮기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본사로 송고한 기사를 저녁에 급히 수정해야 되는. 도저히 매일매일 어디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많이 놀았는데 특히 이 사람이 가장 한국에 대해서 놀랬던 에너지가 뭐냐면요. 바로 촛불 집회, 노사모, 붉은 악마 이 세 개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일어난 이 세 개의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촛불 집회, 이제 효순이 미순이 사건이죠.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은 이제 촛불 집회입니다. 일본에서도 반미 집회 합니다. 가령 오키나와 같은 데서 이렇게 가끔 특히 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는 그 전체에서 꼭 미군 또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 근데 그건 주로 다 로컬 집회이거라 중앙에 사는 것은 그냥 공산당 집회래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밑에 기층 대중의 자발적 조직하에 의해서 처음으로 한미일 군사 협정이 맺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우방 동맹국을 향해서 반미라고 붉은 대낮에 외칠 수 있는 사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습니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이 촛불 집회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주최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개 학원 젊은 강사였다는 사실에 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걔를 만나봤습니다. 악마라는 아이디를 쓰는 그냥 평범한 홍대에서 잘 노는 애예요. 그래도 왜 그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요. 화나잖아요. 근데 그냥 나가기에는 손이 심심할 것 같아서 뭐라도 하나 들고 나가야 되겠는데 태극기는 너무 오바고 뭔가 촛불을 들면 그럴싸할 것 같아서 우리 촛불 한 개씩 들고 나갑시다라고 한 것이 촛불 집회의 발단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이후에 한국의 수많은 이제 이른바 민주주의적 표현의 상징이 되는 것이 그냥 일개 31살짜리 학원 강사의 제안에 의해서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키시토시로 상의 말은 100년이 지나도 일본에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더 놀란 사건은 이제 역시 이 일은 2000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수면에 오른 것은 2002년 1월달 이제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시작되던 때부터 시작되었죠. 이때 노무현 후보는 가장 마이너한 후보였고 당시 이때의 대세는 이인재였죠. 당시 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는 98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 112명이었는데요. 11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단 한 명만이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한 명은 안산에 있던 천정배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천정배를 까면 안 되는 거라고. 이때부터 이 천정배를 까면서 시작된 뺄셈 정치가 오늘의 비극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눈에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지지 국회의원 한 명인 후보가 딱 한 달 만에 판을 엎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선지인 광주에서 판을 엎으면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계파 정치의 본사는 일본에서는 인류가 종말할 때까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2002년에 마지막 활용 점정은 붉은 악마였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일 공동 월드컵이었잖아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월드컵을 개최해서는 안 되는 나라예요. 절대. 뭐 경기장만 지어놓으면 뭐 월드컵 개최하는 줄 알고. 이거는 피파 역사에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냥 붉은 줄이야.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했다는 것 자체가. 축구 문화가 발전하지 않은 나라는 월드컵 같은 거 개최하고 그러면 안 돼요. 축구에 대한 모독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경기장 보수 비용 때문에 지금 지자체들이 매년 50억 이상씩을 갖다가 그냥 날려야 되거든.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이거는 월드컵이 불이기도 안 뜨고 표도 안 팔리고, 완전 이건 도대체 월드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진짜 분위기로 가가지고 그때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 팀의 성적이 좋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전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보여지지 않았던 새로운 응원 문화가 아래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 사실은 일본을 비롯한 이 사실은 우리는 정말 월드컵 개최 매니지먼트에서는 빵점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저는 그때 월드컵 때 내가 평생 언제 월드컵을 내 눈으로 보겠냐 싶어가지고 무려 한 6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경기장 표를 11경기 표를 샀어요. 16강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1위로 갈지 2위로 갈지. 그래서 그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표를 다 샀어. 그다음에 한국 경기 말고도 이제 볼만한 경기, 뭐 프랑스 전대 우승팀인 프랑스 경기, 브라질 경기, 뭐 이런 것들 이제 좀 사간 이런 경기를 샀거든요. 그 이제 나는 16강은 갈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또 그때는 제가 명리학과 상관없을 텐데. 그때 서울대 출신의 아주 역술가가 울산에서 날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국 축구가 그 월드컵 개막하기 한 달 전에 어떤 심포지엄에서 한국 축구가 어디까지 갈까 했더니 역술가가 8강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4강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 바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이걸 들었던 사람이 한 200명 돼. 4강 갔잖아요. 그 이제 제가 표를 샀기 때문에 저는 결승전 표는 안 샀어요. 결승전은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데다가 어차피 우리가 못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딱 준결승표까지만 샀습니다. 그 3, 4위전 표도 미리 샀어요. 어차피 3, 4위전 갈 것이니까. 저는 사실 그 상암에서 독일하고 할 때 야 씨발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거. 야 그러면 지금 안표 살려면 500만 원을 줘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미 경제는 거들났는데 어디서 500만 원을 슈킹해가지고 결승전을 보러 가야 되는데 마침내 후반 32분 독일의 결승골이 터지면서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6강전에 나는 2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1위로 올라갔잖아 우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관심 없는 경기가 또 표가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 16강 경기가 뭐냐면 멕시코 미국전이었어요.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가고 미국이 2등으로 올라가면서 저쪽 주에 1등 국가인
1등으로 멕시코 올라오고 2등으로 이탈리아가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이탈리아랑 붙게 되고 멕시코랑 미국 진짜 멕시코 미국 사실 좀 인기 없는 경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16강전에 또 전주에서 있었어 그 경기가 전주 경기장이 42,500석 제일 작은 경기장이에요. 야 그런데요 16강전이잖아 월드컵 1층도 안 찼어요. 갔는데 1층도 안 찼어. 그래서 미국 애들이 그래도 몇천 명 있고, 미국 애들이 그래도 내가 볼 때는 5천 명 정도 있었고요. 그 멕시코 애들이 한 500명 있고, 우리나라 애들이 드문드물고 1층도 안 찬 거야. 1층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정말. 이거 완전 동네 조기 축구의 결승전도 이거보다 많이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일정도 안 찼는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 이제 모든 걸 다 한국에 정말 이 때 묻은 모든 속옷을 그날 다 봤어요. 전주 근처에 35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뭐 안 될 아무래도 사람이 안 올 것 같으니까 35사단 애들 내가 볼 때 한 1,000명 정도를 이게 사실 본래 이거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티켓이라고 하는 건요. 월드컵은 우리가 개최해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피파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비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었다고 해서. 근데 한국은 뭡니까? 한국이야말로 야매의 국가잖아. 35사는 내가 볼 때 한 1,000명쯤 동원한 거야. 이게 도저히 이거 뭐 너무 이거 전 세계 중계되는데 이런 뭐 그리 빈 텅텅비가 어떻게 보여줘? 아니 그러면은 기껏 1,000명 동원했으면 일단 사복이라도 좀 다르게 입히든가. 전부 군복을 입혀가지고 온 데다가 그래도 모자는 벗었어 그래도. 다음에 대충 자연스럽게 좀 흩어놔야 되잖아요. 2층 아무도 없는데. 한국 보나만 딱 1,000명을 앉혀놓은 거야. 마치 그 왜 이빨 빠져서 김 붙여놓은 것처럼. 내 옆에 있던 미국 관객들 하면서 수근거려 손가락질 하면서. 야 그래서 정말 군발이 1,000명 동원하는 것도 한국이니까 가능한 얘기지만 좀 적당히 좀 흩어놓으면 안 되나 그걸? 그래 갖다가 오와 열을 맞춰서까지 그렇게 경기도 존나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정말 우리가 망친 행사인데 뭐 가까운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 우리가 전 세계 축구 문화에 충격을 줍니다. 바로 이제 이른바 자발적 거리 문화, 거리 응원 문화. 이 이후에 이 한국의 거리 응원 문화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가지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부터 전 세계에 이 문화 똑같이 퍼져요. 그러니까 전광판을 보면서 기천 기완명에서 막 그냥 축제처럼 부리는 거. 이게 사실은 이 전광판이라는 문화가 뭡니까? 1999년에 그 소비주의 거품의 상징이었잖아요. 서울 시내 모든 빌딩 위에 전부 전광판이 들었으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갖다가 이제 소비주의를 몰고 간 주범인데 바로 그 전광판을 바로 3년 뒤인 2002년에 굉장히 창조적인 자원으로 우리가 도구로 쓴 것이지. 그래서 이제 이 전광판 거리 응원의 문화가 그 이후에 거의 월드컵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걸 첫 경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요. 붉은 악마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그 공동 관람, 공동 응원 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문화부 이쪽 문체부 관계자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1,000명이나 오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
외신들 해피는 광화문은 외신들이 다 집결해 있는 곳인데 그 뭐 사람도 얼기설기에 와서 앉아 있으면 이거 가뜩이나 지금 분위기도 안 돼가지고 지금 다운돼 있는데 이거 막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처음에는. 개방신 나가면 어떡하냐며 막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 사물놀이패 김덕수 아저씨부터 시작해가지고 씨발 그런 게 어딨냐고 막 깽판 부리고 난장 부리고 막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막 사람들 다 불러모으겠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대박이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한국 경기가 더불어서 이제 전국을 한 달 동안 떠돌았습니다. 경기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 취재 기자들하고 동선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제 경기 시작한 하루 전에 먼저 가서 이제 또 모욕 제기하고 이제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광주 같은 데 가봐야 뭐 기자들이 가는데 뻔하지 뭐. 자꾸 거기서 기자들하고 해외에 온 기자들이랑 자꾸 부딪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나보고도 너도 기자냐고. 아니 그냥 나는 그냥 경기 보러 다니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 그래서 뭐 폴란드 기자하고도 친해지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들이 하는 얘기들 다 똑같아. 맥주 같이 마시면서 기자들끼리 이제 마치면 저들끼리 다 모여서 맥주 마시고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데 하는 얘기의 절반이 전부 한국 응원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히딩크는 한국 국가대표팀보다도 한국이 보여준 시민들, 관객 시민들이 보여준 응원 문화가 사실은 전 세계에 훨씬 더 많이 소개됐다는 거야. 특히 우리의 이제 최고 히트는 뭐냐? 3, 4위전에서 상대편 국가인 터키의 그 국기를 여러분 기억 안 나죠? 우리 보통 엄청나게 대형 태극기 만들어가지고 그 국기 의뢰할 때 깃발 쫙 그 객석에서 제일 메인 그 저기 본부석 건너편에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깃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TV 말고 현장에서 한번 보세요. 보면 갑자기 욱컥 켜지면서 눈에 눈물이 핑 돌면서 진짜 나 같은 비국가주의자들도 애국해야죠. 진짜 핑 돈다니까.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진짜 눈물에 핑 돈다니까 이상하게. 그러니까 선수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크기나 커. 그 100m가 넘는 크기가 막 펼쳐서 올라가는데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3, 4위 물론 이제 뭐 성분은 중요하지 않다지만 3, 4위전이라는 게 터키하고 했잖아. 근데 물론 우리나라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 국기만 하지. 우리나라 국기 제작비만 해도 많이 드니까. 3, 4위전 때요. 불꽃 항모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어웨이 팀인 상대편 터키 국가를 거의 같은 크기로 제작을 해가지고 터키 국가가 나올 때 깃발을 쏜 거야. 국기를. 이게 전 세계에 다 탄생됐습니다. 이거는 세계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홈팀 관객이 어웨이 팀 깃발을 들어준. 그러니까 6.25 참전에 대한 뭐 담대로. 터키는 유럽에서도 5손가락에 드는 축구 이 열광 국가거든요. 그래서 그 터키전에서 두 번째 골로는 이을용이 그 트라브존 포른가 뭐가 거기에 스카우트 됐잖아. 그게 터키의 전역에 중요가 되면서요. 그때 한국 삼성하고 LG가 현대 뭐 이렇게 터키에 다 진출했는데 굉장히 고전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밀려가지고 완전 터키의 분위기 다 바뀝니다. 이왕 팔아주는 거 우리 형제 국가에게 팔아주자. 모든 가전 제품 1위가 한국 제품으로.
한국 제품으로 다 바뀌어요. 제가 월드컵 끝난 지 3개월 뒤에 11월 달에 터키를 갔거든요. 터키를 갔는데 이 터키 공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외국인들, 특히 포리너들이 터키 입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줄 졸라리 세우고 식구들 사람 배치도 안에 다 비워놓고 한 줄만 딱 넘겨놓고 그래서 막 짜증내고 있던데 여기서 저 뒤에 내가 이제 저 창고가 저 뒷벽인데요. 아이 개새끼들 씨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창고에 있던 아저씨가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방금 욕해서 그런 줄 알고 씨발 이거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번에 막 시선 막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막 거기에 숨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보니까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씨발 제대로 용구로 걸렸구나. 내가 씨발 또 어디서도 한국 욕 아는 새끼한테 걸려가지고 좋댔다. 그러고 이제 기억 아저씨 갔더니 너무나 화창하게 웃으면서 왜 이렇게 프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팬이라고 할까 차이나라고 할까 여기까지 와서 국가를 들으면서는 안 되겠길래 씨발 제 팬이라고 할까 차이나라고 할까 막 생각 중에다가 아이씨 금방 뽀록 날 건데 이거 뭐 그 속에서 뭐 싶어서 그냥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코리아 그랬더니 뭐 하고 더래 걔들은 코리아를 발음을 어떻게 하더라. 하여튼 코리아 뭐 이거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특히 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왜 너 줄 서고 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야. 너 왜 그거 줄을 섰지? 야, 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근데 지금 외국인들 줄 졸라 서 있는데, 예? 그래도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들 전부 다 가방 들고 배현 앞으로 갔더니 그래, 그래. 보지도 않아. 제일 먼저 통화시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꼭 우리 형제, 우리 브라더스. 물론 제가 형이에요. 근데 특히 제가 보름이 있었는데 어디 작은 도시에 갔더니 시장님이 아예 우리 숙소로 오신 적도 있어요. 시장님 직접 와가지고 파티도 열어주고. 야,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그거 하나야 하나. 국기 하나. 이게 완전 막 터키를 막 거의 심파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터키에서 막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었냐면 1950년에 한국 진짜 참전했던 할아버지들 막 나와가지고 막 형제를 강조하는 얘기들을 막 하는 막 다큐멘터리 막 만들고 막. 그러고 보니까 결국 우리가 앙카라를 갔을 때는요, 그 참전 용사 아직도 살아계시는 생존자 분들하고 저녁 같이 먹었어요. 그 시에서 돈 내가지고 그런데 이 2000년에서 자 이제 이 김대중 정부의 마지막 2년이 2000년에서 2002년을 가는 동안에 정말 고통스러운 또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정치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호남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 언론에 매일 등장했던 게 뭐냐면 진짜 지금 그때 신문을 보면 낮이 정말 떡을 봤는데 이른바 호남이 다 헤쳐먹는다. 호남 평균사 말 연일 조선일보는 막 이걸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진짜 웃기는 건요. 아니 호남 인구를 비율로 할 때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하고 고위 공직자 수를 따질 숫자를 셀 때는 출신지 비율로 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든 호남 출신 확률 올리려고. 그러면 그럼 고위 공직자들도 주민등록비율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호남 인구가 15% 12%밖에 안 돼?
그러면 호남 출신 인구로 하면 한 35% 되는 32%쯤 되는데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통계다. 다음에 이제 이 새끼들 제일 잘 쓰는 거. 그래도 PK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핵심 요직별 주요 60개 그 60개라는 게 뭐냐면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것들도 들어와. 왜? 호남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자의적 기준으로 자기들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호남 출신 인사가 어떤 영남적 인사보다 많다. 이런 것이 제일 그 당시에 그 최고였는데 왜 그런 새끼들은 나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TK, PK가 100대 0으로 해먹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런 게 신문이냐 이런 게. 뭐 그때 저 그럴 수 있어. 그럼 그 뒤에 영남으로 100% 깔 때도 까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그래서 얘들은 이런 애들하고는 대화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묻어 버려야 돼 그냥 경고 없이. 또 이때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지역 갈등들을 수글 놈들이 끊임없이 재생산하면서 이제 김대중 정권 코너에 봅니다. 특히 이제 2000년 이제 16대 총선을 앞두고 이제 홍사덕 해프닝이 그 초에 일어나는데 이제 홍사덕이 이제 무소속이었는데 자기가 개혁 신당을 이제 띄워서 이제 더 이상 이 영호남 지역 갈등을 끝장내자라고 이제 선언해놓고 일주일 만에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이 돼요. 그런데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합니다. 또 이때 부산, 경남, 경북, 대구 전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합니다.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고 100% 패배합니다. 물론 전남, 전북, 광주에서도 한나라당이 한 석도 하지 못했죠. 하지만 PK, TK 전체가 한 석도 못 얻는 건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때 최후까지 여기만큼은 민주당이 될 거라고 했던 지역구가 어디냐? 부산 북구였단 말이야. 노무현이 나왔던. 바로 그 전날까지 12% 앞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 뚜껑을 딱 여니까. 그러니까 역전됐습니다. 그때 그 부산 북구에 나왔던 한나라당 후보가 누구냐면 나중에 부산시장까지 하게 그 공로로 부산시장까지 하게 되는 허태열인데 바로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 첫 번째 비서실장이죠. 그놈이 선거유세 때 무슨 말을 하느냐면 정말 입에 정치는 고사하고 일반인도 입에 담아 쓰는 안 되는 지역 갈등 조장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노무현은 또 패합니다. 근데 이 2000년 선거에서의 패배가 참 놀라운데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돼요. 이른바 새로운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이때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막 지역 감정에 막 해가지고 그냥 뭐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거의 완전 탈정치적인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투표율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지거든요. 50%대로 떨어지는데 이때 노무현의 패배가 새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우리가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노사모의 첫 번째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된 것이 광주였다는 사실이에요. 노무현과 아무런
지역적 인구가 없는 광주에 처음 만들어지고 두 번째 노사모가 만들어진 곳은 대전입니다. 가장 움직이는데 가장 느린 대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져요. 이 얘기는 굉장히 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노무현이라는 상징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언더독 후보가 대세인 이해창을 꺾었다가 아니고요. 새로운 정치 질서, 이제 다시 말해서 박정희 이후에 굳어진 새로운 한국의 이제 이 전통적 정치 질서를 벗어나서 새로운 정치 지형들을 꿈꾸는 세대의 열망의 상징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패배했어도 패배한 것이 아니었죠. 결국 노무현은 그 뒤로 해수부 장관을 거치면서 이때 또 이제 놀랍게도 전혀 정치적으로는 인연이 없고 악연만 있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바로 그런 노무현 아무것도 아니죠. 후보도 아니고 뭐 그냥 민간인 노무현 백수 노무현에게 해수부 장관직을 맡김으로써 또 적절한 또 디딤돌을 만들어줬어요. 사실 이런 것들이 나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감은 DJ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그 행보들이 정말 DJ야말로 참 진정한 의미의 정치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실 지 개파 사람도 아니고 뭐 동교동은 아무 상관이 없고 사실 그런데 그런 완전히 완전 무명신의 다름없는 인물을 사실상 전국적 인물로 키워준 사람은 DJ거든요. 그런 스케일이 없어 지금 정치인들한테. 이 2000년 총선 때 최고로 뜬 노래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해 잠시 떠납니다. 테크노 부인 이정현 씨의 아두 무대입니다. 탱 아두 스페셜. 실제로 이 노래가 그 당시 총선에 이제 이른바 로고송으로 1위였습니다. 그때 이 곡의 작곡자 최준영이 그 선거 로고송으로만 억대를 받았다는 로고송 저작권료로만 억대를 받았다는 소리를 했고 실제 여야가 모두 이때 세대 교체가 많이 됐어요. 386 출신들의 국회의원이 대거 초선들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요, 바로 이번 총선 전에 있었던, 비록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에서 패소해서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게 됐지만 총선 시민연대가 발족하면서 낙천 운동을 이제 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총선 시민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지금 서울시장인 박원순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알아봤어요. 양반이 정치에 관심이 있군. 그래서 사실은 이 아까 그 2002년에 세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2000년도에 이 총선 시민연대가 전국적으로 사실은 자유말성제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까지는 정당과 정치인의 판이었던 선거에 드디어 이제 아래로부터 우리가 주체적으로 최소한 너들은 안 된다라고 입장을 전국적으로 조직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듬해 대법원 판결을 받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사실상의 선거법 위반이다 라고 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낙천 운동을 할 수는 없게 되지만요. 뭐 어차피 뭐 선거는 끝나면 돼 뭐. 그래서 이런 결국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그 발언이 아래로부터의 새로운 문화라는 21세기 한국의 이 화두가 이미 어쩌면 그 첫 번째가 이 총선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표출된 것이 아닐까 싶고, 이런 정치적인 허무주의 속에서 이제 이 노사모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노사모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는 어떤 오너, 어떤 지배 집단이 없이 그냥 수평적인 조직화가 됐다는 점이 중요해요. 어떤 누가 몇 명이 딱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각각 새끼를 쳐가지고 또 조직하고 다시 또 그 단위 밑에 또 조직하고 이런 뭐 수직 계열화적 조직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인 수평적 조직의 결집이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 2000년에서 99년에서 2000년, 2001년으로 가는 시간은 진짜 같이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한국 사회의 압축적인 문화적 가치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일단 이때부터 이 2000년을 앞뒤로 해서 국제 결혼이 급증하게 되면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이제 위협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미 2000년대가 되면서 이미 우리는 다민족 국가가 되었는데 이미 인구의 3.47%가 이미 외국인이 됐는데, 그리고 매년 전주시 정도 규모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부적으로는 사회체제적으로는 여전히 단일민족의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굉장히 이제 큰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99년에는 이제 정말 99년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피라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상명대학교 그 중어중문학과 교수님 김경일의 책 공자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산다가 성균관에 의해 고소를 당해서 이정감 법정투쟁을 하면서 물론 결국은 원고 패소 판결이 나지만요. 말이 돼요. 제가 어느 때인데 책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근데 이 사건은 이제 한국에 내재해 있던 유교적 질서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앙금이 낳은 모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이제 골 때리는 거는 총선 직후에 있었던 2000년 5.17의 386 이른바 국회의원들의 광주 룸살롱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임수경이 폭로함으로써 이제 이게 일파만파가 됐는데, 이 5.17 기념식장에 갔던 386 의원들이 앞에서 이제 룸살롱을 잡아놓고 거기서 뭐 술 먹고 블루스 추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걸 폭로한 임수경은
그냥 자기의 일정에 홈페이지에 잠깐 올렸다 2시간 뒤에 내렸는데 이미 그 순간 인터넷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사건이 됩니다. 그 2시간 사이에 수없이 퍼나르기가 돼가지고 이미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 사건이 된 거죠. 이것도 이제 가을까지 아주 난리 블루스를 떨었고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났는데 총선 시민연대의 그 대변인이었던 장원 그 환경운동의 또 그 연합회 임원에 대한 장원의 성추행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이전까지 이제 도덕성을 유일한 무기로 생각했었던 이제 이른바 진보적 운동의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이제 바로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제 이해찬 세대와 이제 이른바 입시 컨센 사업을 철저히 교육이 양극화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대한민국을 그냥 빅병으로 몰고 일어나는 사건은 역시 2000년 한여름 한복판에 터진 김대중, 김정일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이었습니다. 이 멜로디는요, 안주공항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렸을 때 북한 육군 취주학대가 연주한 용진가라는 노래입니다. 군가주가. 그래서 이 음악과 함께 이제 놀랍게도 김정일이 아무도 예상 못하게 그리고 김정일이 그 안주공항까지 딱 나와서 공항에서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항 활주로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합니다. 그때 조선일보가 이 노래를 문제 삼아요. 이런 반미의 노래를 남북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두 정상이 만난 순간에 반미의 노래를 틀어대는 자와 무슨 대화냐. 근데 북한이 그렇게 바보일까요? 이 용진가는 놀랍게도 독립군가입니다. 여기서 제국주의를 물리치는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를 말하는 거거든요. 남북한 모두 공유하고 있는 노래, 우리가 비록 지금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는 바로 그 일본의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지금 이 제도에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자는 것에서 상징으로 틀은 것을 조선일보와 그따위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전주에 있는 신흥중학교 교가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전승되지 못했으면 이런 노래를 그냥 북한 노래라고 그냥 치부해버리는 참 그 무지가 정말 용감한 거죠. 하긴 뭐 대한민국의 무지는 정상회담 만찬장에서도 느닷없이 발휘됐습니다. 김정일이 이렇게 굉장히 와인강이거든요. 그래서
샤또 라투르 1982년인지 1945년산인가를 정상회담에 쫙 그 마지막 건배에 돌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을 포함해서 안기 부장 그 배석했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이 잔해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통령은 모를 수 있지.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라도 이건 뭐냐면 엄청난 사인을 보낸 거예요. 우리는 이번 회담에 정말 진심을 담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그 와인으로 표현한 거거든. 그러면 그 중에 잠자리던 이 촌놈의 촌놈들이 말이야, 씨발 그게 무슨 와인인지도 모르고 그 중에 최소한 한 명이라도 그 배석한 사람 한 명이라도 정말 이 와인에 담긴 위원장님의 뜻에 정말 감격을 표한다라는 말을 립서비스를 해줬어야 돼. 그런데 이 무시한 새끼들이 자 와샷 하고 좀 마셔버린 거야. 그때의 김정일의 표정. 그 다음에 노무현 올라갔을 때 그럴 때 있잖아. 야 그냥 싼 걸로 그냥 아무거나 준비해. 그래서 15만 원짜리 나왔대. 그걸 갖다가 그럴 때는 그 뱃살살 애들 보니까 그 이제 그 저기 소믈리에가 쫙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 서빙하는 사람이 일부러 따를 때 굉장히 과장되게 표지가 보이게 따랐다는 거야. 우리 편 쪽을 따를 때 아무도 못 알아본 거지. 안타까워. 자, 그리고 2001년에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21세기를 새롭게 규정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의 세계를 지배하는 9.11 테러가 일어났고, 당시 르몽드 발행인인 장마리 꼴롱바니가 한 말처럼 이때부터 우리 모두는 미국인이 됩니다. 씨발 우리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지. 이런 바로 이 9.11 테러가 바로 일어난 직후에 효순이 미스리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2달 뒤에. 그리고 바로 그 9.11 테러로 해서 전 세계가 정말 친미적 미국에 대한 사실상 꼬랑지를 막 흔드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느닷없는 반미의 열풍이 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거 또한 사실은 굉장히 대한민국이 아니면 이런 힘든 일을 우리가 또 해냅니다. 또 그 와중에 또 반미의 또 분위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이런 복잡 다단한 역사적 조건들, 사회적 조건들이 모여서 이제 2002년에 폭발적인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중문화의 문화 정치학을 완성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벙커원 라디오